자, 유럽하고 이렇게 그 북미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해변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고 그래. 젊은 사람들 이미 이제 이게 생긴 지가 석 달 정도 되다 보니까요. 근데 소문이 나 있긴 나 있어. 그 위험한 사람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위험하고 죽는 분, 돌아가시는 분의 거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더라. 그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더라. 이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서울에서도 클럽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들어간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젊은이들은 우리들은 괜찮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젊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좀 젊어서 젊다고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증상이 이제 이렇게 약할 수 있죠. 증상이 약하다고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이제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렇지만 나한테서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다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러지만 그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걸리면 안 되고 또 이웃의 어르신들이 걸려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듯 싶어요. 또 이제 이렇게 또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8,600명 오늘자로 8,600여 명이 되던데요.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명률은 1%가 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치명률은 아마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완치자, 퇴원한 사람들이 2,300, 2,500명 정도 돼요. 그렇다면 한 30% 가까이가 이제 이미 완치돼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30% 가까이가. 아마 이 30% 가까이는 경증 환자이기가 쉬워요. 중증 환자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산소호흡기 꽂은 20대 아직 있어요. 20대가 산소호흡기 꽂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 20대가 있어요. 아마 사이토카인 폭풍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예외는 항상 있는 것이죠. 이제 다른 독감들도 1,000명이 걸리면 한두 명 정도는 사이토카인 이렇게 폭풍 맞게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도 역시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해서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무섭게 막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이렇게 이 젊은 사람들처럼 자유분방해서 난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너무 과민 반응하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과민 반응하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오늘만 해도 300명 가까이 죽었다라고 그래요. 도대체 뭔가 우리나라는 별로 안 죽는데 유럽 쪽에 또 미국에도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죽지? 저들은 처음에는 동양인들을 저 봐라 저 봐라 아이 중국 놈들 이러면서 막 차별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동양보다도 지들이 더 많이 죽고 막 그래요. 우리는 유럽이 의료 체계가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았는데 또 미국도 의료 체계가 아주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의료 체계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인가 봐요. 이 이거 폐렴이잖아요. 폐렴은 그 의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울 경기 지역에 이쪽에 뭐 이렇게 걸린 사람도 많은데 죽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어느 병원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이 100명 정도인가 이렇게 그 입원해 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라고 그러거든. 기저질환 질환이 있었어도 한 명도 안 죽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 폐렴에 대한 치유를 우리 인류는 이 병원들은 오래전부터 폐렴에 대한 치유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거의 사망률 1, 2위를 다투는 게 폐렴이거든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당뇨병으로 입원했다가 또 심장병으로 입원했다가 겨울에 감기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해가지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요즘엔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 폐렴에 대한 치료가 이미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는 게 또 폐렴이라고요. 어렵다고요, 이게. 어려우니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 치유를 잘 해왔기 때문에, 나름 잘해왔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조금만 그 증상이 있어도 다 검사를 맞게 하고 해서 빨리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은 병원이 별로 없었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병원 병실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진자야. 내가 확진자면 빨리 입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확진자 받았어 봐. 나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입원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중증이 아닌 이상 입원이 안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루어 짐작하건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의료가 굉장히 발전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더라.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의사는 누가 의사돼요? 상위 1% 아이들이 의사돼, 우리나라.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가 그냥. 공부 잘하면 그러니까 천재들만 가는 데가 의대인데, 그 아이들이 의대 졸업하고 전부 다 진료를 하고 있으니 뭐 최고,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은 이제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그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존심이란 말은 정말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러면서 이제 자존심 상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분노하고, 돈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자존심도 중요하지. 그 돈 까짓 거 상관없어, 내 자존심이야, 뭐 이렇게 자존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자존감이란 말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0년대가 넘으면서 자존감이란 말이 확산이 많이 되면서 요즘에는 일상 용어가 됐죠. 내가 자존감을 갖고 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뭘로,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은 마음의 영역이고,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운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전까지 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사고도 안 나고 편안하게 놀아가면서 쉽게 대전까지 가겠지만, 운전을 잘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불안해.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될지 아니면 이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이게 잘 안 되고, 핸들을 좌회전에 우회전을 할지, 휴게소 가서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도를 어떻게 보고 내비를 따라가긴 하는데 내비도 잘 안 보여 막. 야, 이러면은 이제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위험에 직면해 있고 불안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즐겨가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마음을 운전 잘 못하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맨날 푹푹 사고 내는 거예요. 맨날 뭐 이렇게 카드 사고 내, 뭐 이렇게 싸움박질을 해, 뭐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 뭐 자식하고 뭐집 도망가 살아, 뭐 이제 직장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 좌충우돌 맨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란 종착역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들을 해. 이러면 이제 인생이란 길의 운전대를 잘못 잡고 운전할 줄 몰라서 그런 건데, 운전하는 것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운전을 잘 하기가 쉽고,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고생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원력하고 욕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원력과 욕심. 우리가 이제 욕심과 원력의 차이. 내가 저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규모를 더 키워야지. 이것은 욕심일까요? 원력일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욕심으로 하고 있는지 원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내가 알지.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스스로 또 자기한테 속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제 이렇게
야, 이걸 불려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내 맘대로 써야지. 이러면 이제 정말 욕심이죠. 원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출가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든 세계에 펼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고 싶다.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 한 몸 다 바쳐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원력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본래 자존심이란 단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지킨다. 스스로 자기 곤조를 지킨다. 자기 원칙을 지킨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스스로 존귀하다 여기는 게 자존심이에요. 존자는 존귀할 존자예요.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자존심이고요. 자존감은 스스로 존귀한 느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타락해 버렸어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존감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존감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가만 보면 이제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부부 관계에서 이제 그 갈등 이런 것들도 자존심 싸움이 그렇게 많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세우는 원칙이 있는데 내가 세우는 원칙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면 괜찮고 내가 세우는 원칙에 하고 다르게 말과 행동을 하면 정말 분노심이 막 이렇게 짜증이 막 답답함이 막 이렇게 내 온몸을 휘감싸고 그러죠. 그게 이제 자존심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존심은. 자존심은 본래 이렇게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괜찮은 거였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존심이 아집처럼 돼버렸어요. 아집이란 말을. 아, 자기 원래 자아 존중감이 좋아야 되는데 자존심이란 말이 아집이 세. 내 아집을 건드려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관심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날 무시해. 나도 자존심이 있지. 돈도 없으면서 뭘 자존심을 내세워. 근데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이 하나에 그 곤조 하나에 그냥 이렇게 나고 살고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능력이 없으면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을 벌든지 명예가 높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이제 곤조만 있어가지고 그 고기만 뻣뻣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만 하고 뭐 이런 데 버리는 것이 자존심이 되기가 또 쉬워졌어요. 이게 자존심의 좋은 역할은 잘 없어요. 얼마나 자존심에 대한 좋은 역할이 없으면 자존감이란 말로 바꿔서 쓰겠어요. 자존심이 너무 타락하고 쇠락해버리고 너무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 그래서 자존심의 좋은 역할을 자존감으로 바꿔서 쓰게 된 거죠. 그럼 자존감은 뭐냐?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만 존귀하게 여기면 자존심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듯이 너도 자존심이 있어. 그러니까 상대의 자존심을 인정하고 나도 훌륭하고 너도 훌륭해. 이런 것이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 또 다르죠. 자신감은 철저히 나 혼자에 대한 자신감이야. 내가 뭘 운동을 잘해? 나 달리기 정말 잘해? 자신 있지. 나 절에 다니는 108배 정말 자신 있어. 이런 게 자신감이죠. 자존감하고는 또 이렇게 달라요. 자존감은 좀 사람의 이렇게 교양의 수준과 인격의 수준하고 비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도 자존심이 있고 나만 자존심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까지도 살려줘야지. 상대의 자존심도 중요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지 자존감이 점점 성장할 수 있죠. 나 홀로 스스로 존귀해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자존감이 성장하질 않아요. 자존감이 성장을 해야지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화가 안 나거든요.
내가 일이 뭔가에 실패했을 때 좌절을 조금밖에 안 하거든요. 뭔가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혼났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답답하고 막 이렇게 잘 그, 너무 우울해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자존감이 약해서 그러거든요. 자존감이 좋아야지 어려움에서 그 어려울 때 강해질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자존감을 어떻게 상승시키냐? 그것은 나도 소중하고 상대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존귀한 존재야 라는 그런 관념이 바탕이 돼야 되죠.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보시를 해야 돼요. 보시를. 보시라는 건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을 자꾸 해야 돼. 작은 소품이라도 껌이라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껌이라도 하나, 사탕이라도 하나씩 갖다 주면서 계속 사탕 하나씩 먹지, 초콜릿 하나씩 먹지, 뭐 이렇게 자꾸 보시행을 하면 되게 좋죠. 그런 것만 보시가 아니죠. 뭐 금은 부화를 주는 그런 것만 보시가 아니에요. 미소를 주는 것도, 친절을 주는 것도, 내 마음을 주는 것도,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도 역시 훌륭한 보시죠. 칭찬을 하는 것도 오늘 너무 예뻐요. 오늘 또 향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뜨는 해 같아요. 이슬 같아요.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어떻게 내 스타일하고 딱 맞아 이러면서 넌 완전 내 스타일이야 라고 이제 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역시 보시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게의 바람이를 실천을 해야지 자존감이 더 높아져요. 도덕적으로 스스로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이게 이제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해져요. 약해요. 보면. 이 남의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존감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소문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들은 얘기를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는 뿐이에요. 누구한테 들은 황 선생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잖아. 그 이성 얘기, 돈 얘기, 뭐 이제 건강 얘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 얘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듣고 너무 재밌어. 그 스님이 그랬어?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깝잖아.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 이래 되면 이제 이렇게 자존감이 약해져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존감이 약하면 위기에 폭 쓰러지고 힘들어져요. 막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그 도덕성이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진실한 사람, 말이 늘 진실해, 또 의심을 별로 하지 않아, 그냥 믿어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도 너무 마도로스적으로 바람피질 않아. 그냥 한 사람, 이 사람이면 됐어. 거기에 만족하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성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이 도덕적인 완성을 불러일으키죠. 소유에 대해서도 아니 뭘 많이 갖고 싶고 뭐 하고 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난 이 정도면 됐어. 신발 하나면 되지. 옷 한 벌이면 됐지. 그리고 돈도 이만큼이면 됐지. 이렇게 이제 소유에 대해서도 청빈한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자존감이 그 도덕성이 좋고 도덕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스스로 존귀하게 느끼는 감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처음엔 선물을 많이 하라. 두 번째는 어, 도덕성이 밝아져야 된다. 세 번째는 또 잘 참는 사람, 인욕을 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사람. 인욕이라는 것은 용서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상대를 용서해야지 화를 좀 덜 낼 수 있죠. 참을 수가 있죠. 상대를 용서 못하면 못 참아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참아? 용서를 해야지 참을 수가 있어요. 누가 날 때려도 상대가 용서가 돼.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쳐도 상대가 용서가 돼. 그러니 내가 참을 수가 있고요.
서로 의견 갈등이 있어도 또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도 용서가 돼. 그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욕의 마음은 정말 꼭 필요하죠. 그 말고도 정진과 선정, 반야 바람이를 실천을 해야지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불안과 의심이 너무 많아. 불안과 의심이 너무 많아.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 긍지가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인 사람도 있죠. 마치 몸이 부실하게 태어난 사람 있잖아. 약하게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가 계속 보약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몸이 약한 양반들은 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쿵후라 같은 이런 합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쿵후나 합기도나 뭐 이렇게 국선도나 이런 것들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해졌어. 평상 그냥 건강한 사람보다 운동을 10년 한 이 원래 약했던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의심이 많고 불안 증세가 많고 이렇게 그 시기 질투가 많고 욕심이 너무 많고 선천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자존감하고 이렇게 상반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법문을 잘 익히려고 노력하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훨씬 뛰어난 그런 이렇게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단련된 자존감은 더 위대하고 훌륭해요. 단련하지 않고 타고난 자존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단련된 자존감은 무한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사주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 편인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편인은 계모 밑에서 자란 느낌. 여러분들이 계모 밑에 자랐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좀 늘 좀 삐뚤어져 있겠죠. 그런데 계모 밑에 자랐다 하더라도 이것이 편인이 좋은 역할이 되면 지략가가 돼요. 지략가. 아주 훌륭한 치밀한 지략가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갈공명 같은 굉장한 지략가와 그 뭐야 이렇게 그 영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게 편인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잘 못 쓰면 편인을 잘못 쓰면 늘 불안 증세를 갖고 시기 질투를 갖고 늘 이렇게 이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고 왜냐하면 계몸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단련이 돼서 잘 내가 스스로 소화를 하면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가 될 수 있고 영통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편인이 있어요. 저한테 편인이 아주 강하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는 편인이 좋게 작용하고 있나요? 나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만합시다. 과일 잘 싸우세요.